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기초 두 번째 영역 사회복지 조산업.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역이죠. 예, 좋아한다, 쉽다, 재밌다. 이런 마음 갖고 공부하셔야 좋아지고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사론. 이제 공부해 보면 우리 많이 합격 수기들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예, 조사론 전혀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서 3개 틀렸어요.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는 조사로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이제 증명해내는 게 이 사회복지조사론의 공부 목적이죠. 그러니까 논문 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조사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이 조사로는 다 공부를 합니다.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또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을 공부하실 때도 이것이 소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더라. 자, 보겠습니다. 26번 과학 철학 문제. 예, 나올 줄 알았죠? 그게 나왔습니다. 쿤하고 포포 얘기가 나왔어요. 토마스 쿤은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는데 포포도 한 2번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포포 얘기가 이번 시험에 쿤하고 비교해서 나왔다. 이 포포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유럽 사람이고 유럽에서 그 반중주의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만들어내죠. 걔 지식을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낼 때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통해서 반증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론을 반증하여서 그 이론을 정립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 가설을 수립하는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과학적 연구의 기초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 허위화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우리 강의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설 수립하고 그 이론을 입증했더라도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허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이론 체계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꿔줘야 돼. 이론 체계들이. 그래서 허위화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고 과학적인 지식들은 누적적으로 점점점 쌓여져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포퍼의 반중주의의 주 내용이죠. 그런데 그걸 딱 비판한 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토마스 쿤입니다. 야, 가만히 봤더니 이 과학이 그렇지 않더라. 누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걸 이제 과학적 혁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즉 전혀 새로운 지식의 기본 틀이 등장을 했더라. 과학의 누적성을 부정하는 게 바로 토마스 쿤 이야기죠. 자, 쿤하고 포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립적인 과학관, 과학 철학을 가졌었어요. 자, 보면 쿤은 과학적 혁명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패러다임은 그 시대의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은 그 시대마다 바뀌어질 수 있다. 어떤 걸 통해서? 과학적 혁명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의 전과학이 그 전과학을 부정할 수 있는 위기가 발생을 하고, 위기가 발생을 하면 과학적 혁명 과정을 통해서 정상과학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정상과학도 완전한 과학이 아니에요. 다른 시대가 지나갔었을 때, 시대가 지나가면 그 정상과학도 붕괴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또 정상과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것은 싹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론이죠. 그걸 패러다임의 전환, 전환이라는 게 뭐야? 바뀐다는 뜻입니다. 패러다임은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들,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대적인 지식의 틀이에요.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게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걸 전환이라고 표현했고, 그는 당대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상과학이라고 지칭했다. 그 패러다임,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게 그 시대의 정상과학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정상과학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지지, 뭘 통해?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사실 이건 당대예요, 당대. 시대에마다 지배적 패러다임이 있고 그 지배적 패러다임이 그 시대의 정상 과학인데 그걸 깨트리는 위기 상황이 온다. 토마스 쿤이 자신의 과학적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해요. 우리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그렇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옛날 천문학자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시대, 그 고대 시대에는 지배적 패러다임이 야,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돌아 그랬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정상 과학이었었는데, 그죠? 예.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죠. 야,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걸 입증해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자꾸 등장을 했어요. 그걸 위기 상황이라고 했고, 그걸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정상과학이 바뀌어지죠. 지동설로. 포퍼는 쿤의 과학적 인식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중이 잘못했죠. 이 포퍼가 먼저예요. 포퍼는 1930년대 공부한 사람이고, 4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공부를 해서 40년대 이 반중주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쿤 같은 경우는 50년대 공부를 하고 5, 60년대에 이제 자기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포퍼가 반중주의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재된 문제점 때문에 토마스 쿤이 과학적 혁명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포퍼가 먼저입니다. 야, 이런 걸 시험을 냈어요. 처음이야, 이런 거.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이론 강의 시간 때 이거 정확히 말씀드렸었어요. 포퍼 반대에서 과학적 혁명론이 나왔다. 자, 포퍼의 반중주의는 연역법, 예, 그래요. 가설 수립하는 연역법 의존하고, 포퍼는 이론이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론은 검증되어지는 것, 그걸 반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반증되어지는 것. 그래서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과학적 탐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자, 윤리 문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어떤 경우라도 연구 참여자가 속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참여자 속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어떤 경우가 틀린 거죠. 어떤 경우. 자, 참여자를 속이지 않고, 야, 나 니네들한테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연구 잘 받아줘. 이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조사의 반응성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조사의 반응성, 우리 호손 효과하고 위약 효과. 이 두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외적 타당도를 깎아먹는다 그랬었어요. 외적 타당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조사 대상자를 속인다기보다는 조사 대상자한테 야, 너 연구 받는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틀린 말은 어떤 경우라도 이게 틀린 겁니다. 조사의 반응성 문제 해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연구자가 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줬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지 멋대로 속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지된 동의는 조사 대상자의 판단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 고지된 동의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연구자가 고지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가. 그런데 그 동의를 해주는 조사 대상자가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어린아이거나 또는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뭐 치매와 같은 그런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떡하지? 보통 후견인이라고 불러지죠. 그런 사람들이 고지된 동의를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연구는 기대했던 연구 결과와 다르더라도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예, 이건 보고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입니다. 연구가 추구하는 객관성 때문에 반드시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고, 조사는 비밀 유지가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실시할 때 비밀 유지, 즉 비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연구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익명성 보장해주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 그룹들, 연구 구성원들이 많았을 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많았을 때는 전문가 그 연구자들끼리는 연구를 진행할 때 비밀을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 대상자에 대한.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상대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거. 연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연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입니다. 자,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이죠. 28번. 과학적 지식의 특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야,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과학적 지식의 특징.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우리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증주의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실증주의적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신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신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그 신이 이 신이 아니고 저 신이에요. 그런 건 안 되더라. 자, 연구 결과는 잠정적이며 수정될 수 있다. 이 지문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연구 과정이나 결론에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더라. 같은 절차를 다른 대상에 반복해서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재생 가능성이라고 했죠. 재생 가능성. 같은 원리, 같은 절차,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 같은 결과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 그런 것을 재생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야만 연구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뭐가 확보된다고? 신뢰도가. 그래서 답은 다 맞네요. 5번입니다. 2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뭐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죠. 종단 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동일한 표본 대상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추적 관찰한다. 시간을 달리한대요. 즉 시차를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되 동일한 대상 갖고 하면 패널 조사죠. 일정 연령이나 일정 연령 범위 내 사람들의 집단이나 조사 대상인 종단 연구다. 집단위 조사, 그 코호트 조사 또는 동년배 집단 조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세대 조사라고도 해요. 같은 세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 시간 지나가면서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종단 조사 종류가 패널 조사, 경향 조사, 코호트 조사가 있는데 패널 조사, 코호트 조사가 출제가 되어졌다. 이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0번을 봅니다. 분석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분석 단위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석 단위는 연구의 대상을 분석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류가 계집공사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개인, 그 다음에 집단, 공식적 사회 조직, 사회적 가공물. 자, 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분석 단위는요, 전부 다 뭐만 나왔냐면 분석 단위 오류 문제만 출제가 됐는데 그 분석 단위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묻는 문제가 거의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혼,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분석 단위는 사회적 가공물에 해당한다. 그렇죠. 사회적 가공물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매체가 있었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즉, 자, 사회적 매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이혼이나 폭력이나 범죄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됐죠. 즉, 인간과 인간이 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현상들이에요. 이혼을 연구하고 폭력을 연구해. 폭력도 때리는 놈이 있고 맞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작용입니다. 범죄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 상호작용 맞고, 자, 생태학적 오류, 자, 집단 대상 연구한 걸 개인한테 적용하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라 그랬죠? 자료 분석 단계에서 그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더라. 얘도 맞네요. 환원주의는 특정 분석 단위 또는 변수가 다른 분석 단위 또는 변수에 비해서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래야지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환원주의 오류가 처음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 요번에. 그러니까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연구자가 이게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료를 싹 모으잖아요. 모아진 자료를 놓고서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 범주 내에서만 그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걸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서 분석할 때 뭐 아동 복지학자나 또는 뭐 일반 사회학자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나 또는 지식의 틀이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고요. 마지막에. 그걸 바로 환원주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정 분석 단위 또는 변수가 다른 분석 단위 또는 변수에 비해서 관련성이 높아. 이 특정 분석 단위 변수라는 건 분석 단위는 연구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연구자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개념 내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고, 뭐 다른 사회복지학자는 또 사회복지학자 시점으로만 자꾸 다른 거 안 보고 특정 분석 단위만 자꾸 뒤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그 결과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고요. 그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정보를 뭐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반영해서 명확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답은 5번이네요. 처음으로 출제가 됐다. 환원주의 오류 처음 출제됐어요. 그 개념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테니까 준비 잘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분석 단위 오류 3가지, 개인주의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 오류 3가지 잘 정리해 두시고,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변수 얘기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죠.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렇죠.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만 쓰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모형 내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를 이렇게 설치해 놨었을 때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변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독립 변수한테 영향을 받고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주지요. 예, 맞고요. 자,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 되는 변수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인과관계인데, 그죠?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외생 변수 같은 것들이죠. 통제 변수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는데, 저번 시험에도 나왔죠. 연구자가 조사 설계 시에 의도적으로 통제 변수를 딱 갖고 왔다가 그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걸 쓱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 인과관계가 남아있으면 인과관계가 있구나를 확인해보는 변수예요. 궁극적으로 통제 변수는 뭐 하는 겁니까? 통제해야 되는 변수야. 궁극적으로는 일단 도입했다가 나중에 통제하는 거죠. 자, 독립 변수는 결과 변수고 종속 변수는 설명 변수다. 이 설명 변수를 원인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 독립 변수가 설명 변수, 즉 원인 변수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자, 독립 변수는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죠?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변수가 들어가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조절한다. 지역 사회의 거주 정도가, 그죠? 거주 정도에 따라서 뭐 지역사회 주민들의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응집력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 거주 정도, 그 따라서라고 하는 그 거주 정도에 따라서 응집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죠. 강도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속성에 따라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이건 사실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형태로 나타내는 작업은 사실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실시를 해요. 근데 자료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를 입증해내는 방법 중에서 이제 곡선 회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웠죠. 이게 2차 방정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만 들으세요. 이게 지금 사실 통계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황당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차 방정식처럼 얘는 뭐지? 이 x가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이잖아요. 그럼 이 x축에 있는 얘가 독립 변수야.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이 붙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종속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곡선회귀라고 해요. 곡선회귀. 통계학에서. 그래서 이건 그냥 아이씨 변수들 간의 관계는 속성에 따라서 직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곡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걸 곡선회귀라고 했고, 이건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반영해서 만든 회귀 방정식 모형이다.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된다. 알았죠? 예, 우리 조사론 시험은요 황당한 게 많아요, 사실은. 예. 왜 이 통계학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학부 때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자, 계속 보자고요. 연가설, 연구가설. 얘도 시험에 우린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된다. 연구가설은 연구의 개념적 틀 혹은 연구 모형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연구가설이라는 것을 본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 수립하는 진짜 가설이 연구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연구의 개념적 틀 또는 연구 모형이 인과관계 모형이겠죠. 인과관계 모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질 거야. 그게 연구 모형이에요, 그게. 그리고 개념적 틀, 치료 레크레이션은 분명히 할머니의 이 우울증에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그게 개념적 틀이에요. 거기에서 연구가설이 나오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보시고 연구가설은 그 자체를 직접 검증할 수가 있다. 자, 연구가설은 자체가 검증을 하면 안 돼요. 이 검증 과정은, 자, 여기 왜 이 얘기가 등장하냐면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연구에서 가설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 양쪽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양쪽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모든 걸 수량화시킨다 그랬죠. 숫자로. 그래서 그 가설 검증의 단계가 가설 수립 단계에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 분석 단계에서요. 무슨 단계에서? 자료 분석 단계에서.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단계에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뭐 하려고?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가설하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연가설하고 대립가설. 그러니까 연구가설은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용 가설을 별도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뭐지? 연가설과 대립가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체로 직접 검증할 수는 없어요. 숫자로. 이게 지금 통계학 얘기를 해갖고 지금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올해는 이 통계학 강의를 좀 하려래요. 좀 해서 좀 초반에 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듣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정도 좀 틀 좀 잡게 좀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자, 보면 직접 검증할 수 없고,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가설과 대립가설 수립한다. 연가설은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채택되거나 기각된다. 이씨 무슨 소리야? 연구가설은 연가설의 검증 결과에 따라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거죠. 연구가설이. 그죠? 앞에 주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가설이 채택이 되는 순간에 연구가설은 기각돼 버리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연가설이 기각되면 연구가설은 채택되는 거예요. 자, 알고 있고요. 연구가설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표본 추출에서 오는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된다. 이건 연구가설이 아니고 연가설의 정의죠. 연가설의 정의. 우리 교재에 기본서 교재, 핵심 요약 교재 아주 똑같이 이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연구가설은 연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되어진다. 잘못됐지. 연가설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되어진다. 이래야지 맞죠. 이해가 됐습니까? 연구가설은 관계가 있다. 근데 연가설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갈수록 시험 문제가 잘 알아야만, 깊이 알아야만 출제가 되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문가 잘 알아야지 전문가죠. 그죠? 예. 그래서 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1급 시험 준비도 하시고 나중에 대학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도 하시고 현장에서 실습 지도자 넘어서 보수교육 지도자, 기타 교육 지도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인과관계 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기존에는 인과관계 추론 문제가 뭐만 나왔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론의 3가지 경험적 조건만 출제됐거든요. 그게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 3가지였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봤더니 옳은 것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추론의 1차적 조건이다. 여러분, 인과관계는 상관관계 안에 포함된다고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아니 원인과 원인이 무슨 상관관계를 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보여지는 이미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이 나오면 걔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지 간에 상관관계 안에 인과관계가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사이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아니 원인들끼리 무슨 상관관계가 나타나요? 이건 한국말을 잘 알면 풀 수 있는 얘기죠. 예. 이해됐지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두 변수 모두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로 설명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두 변수 모두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로 설명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통제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맞고요.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 무슨 소리야? 원인이 결과를 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 이게 시간적 우선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횡단적 연구는 종단적 연구에 비해서 인과관계 추론에 더 적합하다. 그렇지 않아요. 횡단적 연구는 한 시점 안에서의 연구 대상의 규모,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종단적 연구가 변화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변화. 그 변화, 어떤 원인이 이런 변화를 발생시켰지? 즉 인과관계 추론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종단적 연구가 횡단적 연구에 비해서 인과관계 추론에 더 적합하다. 이게 맞고요. 독립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 변화와 관련성이 없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이걸 공변성이라고 했습니다.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변화해야지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33번을 보면 토마스 쿤이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론의 3가지 조건 이렇게 3개 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다. 자, 34번 척도 종류. 에이씨, 이런 건 그냥 주려고 만든 문제. 점수 주려고요.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이건 명목 척도죠? 예. 구분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명목은. 자, 교육 연수인데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 연입니다. 연수. 그렇죠. 이건 0년도 있잖아. 아예 교육을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비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점, A, B, C, D, F로 표현되는 학점은 이건 서열이죠. 아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명목, 비율, 서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측정의 수준이 서로 다른 변수. 척도 나오고 측정, 뭐 같은 얘기죠. 자, 보면 한번 볼게요. 다른 변수로 묶인 거. 대학 전공 했냐 안 했냐 구분만 해요. 얘는 명목이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없다 그렇죠. 구분만 합니다. 명목이죠. 복지 지출 증가율, 증가율이라 그랬습니다. 율자 붙어 있었어요. 그럼 지출 증가율이 없다. 0%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비례죠. 절대 0점 존재하니까. 소득, 영원, 나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절대 0점 존재하니까 비례고요. 온도, 지능지수,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점수,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등간에 해당된다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등간 척도의 예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등간 측정 수준. 생활 수준 상중하, 이건 서열이죠. 혈액형 A형, B형, C형, D형. D형은 없다. A형, B형. C형은 없지? A, B형, O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서열이 있어? A가 B보다 높아? 아니잖아요. 그건 구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명목이 되는 거죠. 성별 명목이고, 남자 여자 구분만 하죠. 현재 흡연 여부 한다 안 한다 명목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얘는 서열이고 명목입니다. 서로 다른 변수로 모여져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됐다. 아이, 쉽다. 자, 36번.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봤더니 측정은 연구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우리 교재에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지문이. 당연하죠? 예,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다. 자,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질 자체를 측정하기보다 특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개념을 측정을 해요. 우리가 개념은 추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랑 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사랑을. 사랑 자체를 측정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지표. 야, 당신은 애인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일주일에 데이트를 5번 했습니까? 10번 했습니까? 데이트한 횟수, 그게 지표가 되는 거예요. 뽀뽀를 10번 했습니까? 20번 했습니까? 그 뽀뽀한 횟수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죠. 사랑 자체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사회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알겠죠?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등간 척도다. 에이씨,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등간 서열 척도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서스턴 척도. 알겠나요? 우리 얘는 서열 척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서열 척도, 리커드 척도,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 그 다음에 어이브나 척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4개 공부했었어요. 그게 바로 서열 척도다. 등간 비율 척도는 하나, 서스턴 척도 하나밖에 없었다. 3번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럼 3번이네. 리커드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서 전체적인 경향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합산한다고 해서 얘 이름이 달리 뭐라고? 총화 평정 척도. 우리 총화라는 말이 더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측정 항목의 수를 많게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배웠죠? 측정 항목의 숫자를 많게 하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항목의 숫자를 그러니까 설문지에다 많이 삽입을 하게 되면 그럼 신뢰도가 높아진다.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잖아요. 자, 37번입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에 근거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신뢰도 측정 방법들이 있었어요. 검사,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그 다음에 복수양식법, 다른 말로 대안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일관성법이 있는데 그 안에 반분법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법이 있었었죠. 알겠나요? 반분법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법. 작년 시험에도 이 내적 일관성법, 크롬바 알파 계수, 반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적 일관성 방법에 근거해서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은 여긴 그냥 크롬바를 뺐네. 알파 계수. 그다음 반분법이 없네. 그러니까 반분법은 없으니까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죠. 디귿. 예, 37번에는 2번이다. 자, 38번.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타당하면 신뢰하다.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타당하면 신뢰하다. 그래서 타당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한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체중계, 이 신뢰도 타당도는 척도, 즉 측정 도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제대로 측정하는 걸 말하고,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와주는 일관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보면 신뢰도가 높은 경우 타당도가 높다. 자, 체중계가 있는데 제 몸무게 70kg, 70kg입니다. 네, 70kg예요.
근데 체중계 올라탔더니 80, 다시 올라탔더니 또 80, 또 올라탔더니 80. 뭐는 높지? 신뢰도는 뒷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죠. 난 70인데 80을 측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뭐는 낮지? 타당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면 신뢰하지만 신뢰하다고 해서 타당하지는 않다. 자, 요인분석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요인분석법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깊게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이 요인분석법은요, 다른 명칭이 뭐냐면 타당도 분석법이라고도 해요. 얘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 마치 공식처럼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는 타당도지. 정확하게 제대로 측정하는 건 타당도. 일관성, 반복해서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와지면 그건 신뢰도. 주어진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일련의 전문가가 판단할 때 판별 타당도다. 여러분, 주어진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누가 판단해?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별 타당도가 아니라 내용 타당도죠. 내용 타당도. 그렇죠. 우리가 판별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입니다. 개념 타당도 안에 판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이해 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내용 타당도에 관한 얘기다. 자, 39번 볼까요? 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했어요.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거. A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노인 이용자 명단에서 3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 무작위로. 자, 300명을 무작위로 표집한 거예요. 자, 봤더니 이래요. 모집단이 등장하는데 모집단은 표본 추출된 300명. 이 표본 추출된 300명은 뭐지? 이건 표본이 되는 거죠. 표본이지, 표본. 모집단은 뭐야, 여기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전부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자, 표집 방법이 할당 표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그죠? 우리 비확률 표집의 종류,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이 있었잖아요. 얘는 단순 무작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 봤더니 무작위 표본 추출을 했대요. 그러면 뭐야? 그럼 뭐지? 얘는 확률 표집이란 얘기예요. 확률 표집 종류, 단순 무작위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다른 말로 계통 표집, 그 다음에 층화 표집, 직납 표집 네 가지가 있었었죠. 일단 할당 표집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표집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일단 무작위 표집을 했기 때문에 확률 표집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해됐죠? 어쨌든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할당 표집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관찰단이라 그랬습니다. 관찰단이 먼저 시험에도 출제가 됐죠. 자료 수집단이라 그랬었어요. 자료 수집단이. 누구한테 가서 자료를 모을 것인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노인 이용자 한 명 한 명한테 설문지 돌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돼요? 노인 이용자 한 명 한 명한테 설문지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 집단위 관찰 단위가 아니고 개인이 관찰 단위가 돼야 됩니다. 노인 한 명 한 명. 자, 표집틀은 노인 이용자 명단.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확률 표집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게 일종의 모집단의 명부라 그랬죠. 여기 봤더니 노인 이용자 명단. 이게 바로 표집틀이 되겠습니다. 그 4번이 맞네요. 자, 분석 단위가 등장합니다. 이 분석 단위를 놓고 야, 노인들 대상으로 이러면 안 돼요. 노인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노인들이라고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한 명 한 명이 조사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료 수집 관찰 단위 개인이고 분석 단위도 개인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봐야 돼요. 자, 40번. 부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힘들어. 예,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